새로운 가족, 새로운 희망. 나는 부산에서 자란 38세 여성 지은이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민호와 가까워졌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민호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몹시 복잡했다. 다정한 친구의 말로만 들었던 시부모님이지만 직접 뵈니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집과 신중하면서도 품위 있는 시아버지,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어릴 적부터 가족 간의 화목함을 중요하게 여겨온 나에게 이제 진짜 새로운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감정은 뭉클하게 다가왔다.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손수 준비한 집밥을 차려주시며 우리 집 딸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하는 말씀을 건네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설렘과 함께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인연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두 분의 따뜻한 환대와 민호의 든든한 존재감 덕분에 조금씩 천천히 이들과 가족이 되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댁 식구들은 각종 결정에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소박한 집들이 계획에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었다. 구체적인 예산부터 집의 인테리어, 가전 배치까지 내 목소리를 존중해 주었던 부분은 정말 오랜만에 느낀 가족의 힘이었다. 시어머니는 딸처럼 친구처럼 지내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에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한편 친정 부모님 역시 한껏 설레고 기뻐하셨다. 우리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든든한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는 말에 나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큼 시부모님께도 진심을 다해 다가가자고 다짐했다. 결혼식 날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의 축하 속에서 두렵기보다 환희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에 채웠다. 내가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또 한 번 자신의 삶을 열어나가는구나. 나는 자부심도 느꼈다. 새로운 집에 처음 들어선 날, 민호와 둘이 앉아 평범한 나날을 상상했다. 남들이 보기엔 너무 소박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집밥을 먹고 크고 작은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꿈꿨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 새로운 희망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뚜렷했다. 새로운 가족과 시작하는 인생의 이막, 그 출발선에 선 지금 나는 다시 없을 만큼 행복했다. 꽃맘매다. 시댁에서의 첫 걸음. 결혼식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첫날이 다가왔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나와 민호는 신혼집이 완공될 때까지 한동안 시댁에 머물기로 했고 나로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가족과 긴밀히 생활하게 되는 경험이었다. 새벽, 시어머니의 분주한 발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렸다. 나는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잘 잤니? 아직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어도 된다. 고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져 있었다. 내가 커피를 내리려 하자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작은 실수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천천히 하렴. 하며 다정하게 다독여 주셨다. 식사 준비를 도우면서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진짜 며느리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나의 친정엄마와는 또 다르게 섬세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요리 비법과 가사를 전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료를 다듬는 손짓, 찌개를 끓일 때 맞추는 간, 그리고 밥상을 차릴 때 놓치지 않는 배려 등 오랜 세월 몸에 밴 노하우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나는 메모라도 해야 할 만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니 시아버지와 민호도 식탁에 함께 앉았다. 시아버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집안 살림을 부드럽게 거들기도 하셨고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의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아 분위기는 자연스럽고 따뜻해졌다. 식사 내내 나의 적응을 걱정하는 눈치들이 느껴졌고 간혹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도록 하라는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한 번씩 돌며 내가 생활하게 될 공간을 소개해 주었다. 예쁜 공기로 정리된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내 이름표가 붙여진 서랍까지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루 중 가장 떨렸던 순간은 시부모님 앞에서 직접 차를 내어드리고 정성껏 과일을 깎아 상에 올려드릴 때였다.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제부터 천천히 배워도 된다 말씀하셨다. 그 격려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매우지에 감지를 가잡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면 가족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드라마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민호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소소한 일화를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나 역시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다. 시댁만의 생활 방식, 예상치 못한 사소한 규칙들, 예를 들어 수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개야 한다던가, 신발장은 깔끔하게 정돈해 두어야 하는 등을 따라가며 내 방식과의 차이를 실감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나의 서툰 모습을 크고 작은 웃음으로 받아주었기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렇게 각자의 방에 들어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낯선 공간 안에서도 여기가 바로 나의 또 다른 가족이자 집이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소리와 온기, 가족 구성원의 배려 속에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설렘으로 잠에 들었다. 첫 번째 갈등의 그림자. 시댁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예기치 못한 작은 파동이 나와 시댁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은 내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깊이 남았다. 그 사건의 발단은 어느 늦은 오후 집안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시어머니는 각 방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가 남지 않게 하시는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셨다. 한쪽 구석에 놓아둔 상자와 내 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신 시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내게 말씀하셨다. 지은아, 우리 집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짐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어수선해져. 앞으로는 내 물건도 항상 제자리에 놓아주렴. 순간 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내 방식과 시댁의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 생기는 마찰이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부터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내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셨고 내가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꼼꼼하게 점검하셨다. 아침에는 밥을 짓는 시간, 반찬의 종류, 쌀뜨물의 활용 등 셀 수 없이 많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알려주시며 내가 생각하는 자유분방한 살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준을 요구하셨다. 약속이 있던 주말이었다.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고 시어머니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안일이 밀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나와 함께 하고자 하셨다. 나는 이미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며느리는 가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는 단단한 시어머니의 신념 앞에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내게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자기 생활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 는 농담을 건네셨다. 식탁에 함께 앉은 시아버지와 민호 앞에서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가 나를 대신해 지은이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지 곧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중재했지만 내 마음에는 작은 금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집안의 일상적인 규칙들, 예를 들어 빨래를 넣을 때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이 내 생활 방식과 충돌하며 점점 스트레스를 쌓이게 했다. 작은 불만이지만 모아주면 내 내면에서 불안과 긴장을 유발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작은 트러블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까? 나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친정에 전화를 하여 부모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고서는 걱정을 끼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처음 겪는 시댁과의 갈등은 아직은 커다란 싸움이 아니었지만 나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 그리고 내 삶의 균형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나는 이 작은 파동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길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더 큰 갈등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단단히 다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신지지. 일에 대한 압박. 나는 결혼 전까지 오랫동안 꿈꿔온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직장 동료들과의 긴밀한 협업, 프로젝트의 성과, 그리고 내 이름이 작은 성공에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성장하는 희열을 만끽했다. 결혼 후에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며 가정과 직장 두 곳 모두 열심히 해내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그러나 시댁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중 일과 집안일,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압박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민호와 나는 둘 다 인정해주기보다는 집안일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중요시했다.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어떤데 맞벌이가 당연하지 라며 격려하셨지만 시간이 흐르자 일상적으로 아무래도 여자라면 집을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너무 일에만 집중하면 가정이 소홀해진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집안에 들어섰을 때 아직 치우지 못한 설거지와 분주한 저녁 준비, 옷까지 하나 정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은근한 잔소리가 계속됐다. 나는 내일에 대한 열정과 시댁의 기대 사이에서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 힘겨운 저녁이면 민호에게 하소연했다. 나도 노력하는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게 너무 버거워. 하지만 민호는 애매하게 어머니가 생각이 좀 옛날 뿐이니까 적당히 듣고 네 일에 신경 써 라고만 했다.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 부담을 줄여주진 않았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미팅이 잡히는 경우가 잦아졌고 몇 번은 집안 행사와 겹쳐 애를 태운 적도 많았다. 어느 날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님 맞이 음식을 같이 준비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 나는 일정을 설명드리며 양해를 구했으나 가족 일이 더 우선 아닌가? 회사 일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는 건 옳지 않다. 며 섭섭해하셨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자꾸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 어머니 말씀대로 좀 더 집에 충실해야 하는 걸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직장에서의 자기 실현과 가족의 조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고 싶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서 늘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갔다. 사회적으로도 일하는 며느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엄격했다. 회사에서도 일과 가족을 병행하려는 내 모습을 두고 상사와 동료가 결혼하면 다들 그만두는데 지은 씨는 욕심이 있네 라고 농담처럼 하기도 했다. 시댁에서는 요즘 아가씨들은 너무 활동적이라 집안이 힘들다는 한숨 섞인 말도 자주 들렸다. 일터에서 집으로, 집에서 다시 일터로 나는 두 세계의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했다. 점점 심하게 몰려오는 피로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집안일에 조금만 소홀해도 좋은 아내와 며느리가 못 된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집에 신경 쓰느라 일에 집중을 잘못을 돌렸다. 주말에도 온전히 쉴 수 없었고 가끔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양쪽 모두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지 의문이 들곤 했다. 한밤중 모두 잠든 뒤 서재에 홀로 앉아 좌절감을 달래며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다. 내 꿈과 가족 사이 어디쯤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지 깊은 한숨과 함께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나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남편의 비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크고 작은 비밀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호와 나는 결혼 전 오랜 시간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에 대해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신혼 초에는 모든 게 투명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 1년 차, 그리고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민호에게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처음엔 단순히 일에 대한 피로이려니 했다. 민호는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고 집에 오면 조용히 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면 여전히 다정함을 잃지 않았지만 가끔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몰래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특히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절묻지 않았지만 한 번은 급한 연락을 위해 그의 핸드폰을 빌리려 했을 때 민호가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같다면 아무 말 없이 내줬을 핸드폰을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으니 다른 걸로 하라 여 서둘러 치우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작은 의심을 만들었다. 갈수록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원래 이시면 퇴근하는 그가 어느 날부터 악없이 심지어 악없이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이유를 물으면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이직도 고민해야 하고 요새 경제도 불안해서 나며 피곤한 목소리로 얼버무렸다. 나는 남편을 불신하지 않으려 애썼다. 결혼 생활에는 각자 감출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을 테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조금씩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월급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 이번 달엔 회사에서 보너스가 밀렸어 라고 했지만 지출 명세 따위에는 설명이 안 되는 빈 공간이 많았다.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주말마다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었다. 원래 두 사람 모두 바빠 데이트를 잘 못 즐겼지만 적어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민호가 어느 날부터 친구랑 약속이 있다, 취미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도 없이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잠을 청했다. 나는 심적으로 점점 힘들어졌다. 시댁에서의 압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여기에 남편의 변화까지.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친구는
혹시 민호가 무슨 고민은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도 해주었다. 내 안에 의심이 커질 때쯤 작은 사건이 터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청소를 하며 민호가 갈아입은 정장 주머니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떨어진 것이다. 호텔 뷔페 이용권 2인 17만 원이라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평소 호텔 식사를 거의 안 하는 남편. 그것도 2인 이용권? 민호가 바람을 피운다고 단정 지을 순 없었으나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못했고 밤새 고민하다 결국 다음 날 조용히 영수증을 내밀었다. 민호, 이거 혹시 회사 모임 때 쓴 거야?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내게서 영수증을 빼앗아 빠르게 돌려접었다. 아, 이건 회사 선배 부탁으로 대신 결제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내가 동생이랑 갔어. 괜히 오해하지 마. 눈을 피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이 평소 모습과 달랐다. 그 뒤부터 남편을 관찰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 집안에 들어오는 우편물, 통화 내역 등.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고민했지만 내 삶과 가정을 지키려면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 메시지 창에 알림이 뜨는 걸 보았다. 잘 들어갔지? 오늘 즐거웠어? 또 보자. 나는 다정한 톡. 이름은 소라였다. 회사 동료였고 내가 결혼 준비 때 몇 번 같이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정면으로 묻기로 마음먹었다.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호, 나 많이 힘들어. 요즘 당신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여.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 민호는 잠시 고민 끝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비밀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멀어짐. 그런 한꺼번에 덮쳐 와지니 소라라는 동료와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다고. 처음엔 그냥 회사 선후배로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점차 감정이 깊어졌고 몇 번은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아직 육체적인 외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자신 역시 감정적으로 선을 넘은 걸 느끼고 있다며 울먹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쩐지 짠한 마음이 교차했다. 내 잘못인가 아니면 민호의 약함 때문인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숨이 막혀왔다. 며칠 동안 우리 부부는 말없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시댁 식구들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이 이유 모를 미묘함을 감지하는 듯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게 닥친 진짜 위기는 시댁의 압박도 아니고 사회의 시선도 아닌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은 남편의 마음의 변화였던 것이다. 며칠 후 민호는 결국 소라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우리 둘 모두 큰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앞으로 가정을 지키고 다시 처음처럼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조차 완전한 비밀이나 절대적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철한 진실을 내게 남겼다. 갈등의 폭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기쁨도 잠시, 시간이 흐르며 집안의 미묘한 분위기와 각자의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과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도 나는 늘 가족이니 노력하면 맞춰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면에서 점점 쌓이던 불안과 피로는
결국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격렬한 폭발로 이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계획하던 대가족의 식사 자리에 친척들을 대거 초대했다.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오랜 시간 끓인 국을 맛보며 쉴 틈 없이 손을 놀렸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지시를 내리며 엄격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주방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함께 상을 차리는 일도 배움이자 추억이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미 수차례의 잔소리로 내 마음은 불편했다. 점심이 되어 친척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반대로 나는 점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상에 가지런히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더욱이 시아버지마저. 처음엔 다 소란스럽지. 그래도 네 시어머니처럼 능숙해지려면 더 배워야 해. 라고 덧붙이셨고 일부 친척은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손가락질처럼 들렸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억누르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잔치가 끝난 오후,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으나 내 마음의 파도는 거세졌다. 물잔을 닦으며 시어머니가 내 옆에 와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 역할에 충실하려 했었지만 더 이상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간 시댁의 분위기는 식은 재처럼 차분해졌다. 시어머니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의 모든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 것 같은 책임감, 가족, 사회, 나 자신 모두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욕구, 심지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라는 자책감까지 이어졌다. 변화의 결심. 집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마치 내 목소리가 집 전체에 흩어져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꾸준한 잔소리, 민호의 점점 멀어지는 태도,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은 완전히 가족의 기대와 희생 속으로 기울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눈에 띄기 위해 힘을 다하지만 집에 오면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 언젠가부터 솔직히 웃지 못하게 되고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슬픔과 분노가 고요히 부풀었다. 갈등의 폭발 이후 며칠, 나는 회사 퇴근 후 공터 벤치에 홀로 앉은 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피곤에 찌든 어깨와 손, 무기력하게 내려앉은 나날,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내 표정이 모두 답을 알려주고 있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대에 맞추려고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내 시간과 마음을 되찾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 며느리의 역할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일이었다. 잠들기 전 다이어리에 그날의 마음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서운함, 억울함, 감사함,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남겼다. 며칠 뒤에는 이 작은 행동조차 내 마음의 우울함을 조금씩 정돈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평일 저녁 나는 용기 내어 민호에게 먼저 대화를 청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차분히 마주 앉았다. 나는 그동안의 힘듦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통해 나는 더 이상 혼자만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첫걸음으로 시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기로 했다. 솔직한 고백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내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신 듯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오랜 꿈이었던 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출근 전, 출퇴근 시간 짬나는 대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작은 취미 모임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의아해하고 시어머니 역시 이제 집안일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의외로 내 주변의 분위기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민호는 내가 모임이나 강좌에 참석할 때는 집안일 일부를 챙겨주기도 했고, 시아버지도 자네가 젊을 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며 격려해 주었다. 이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도 많았다. 때때로 가족의 따가운 눈길이나 집안에서 쑥닥거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내 성장을 적으며 용기를 냈다. 몇 달이 흐르자 집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맡기던 집안일을 일부 분담하기 시작했고 민호와의 대화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내 표정에서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나는 긴 고민 끝에 예전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월급의 일부를 따로 저축하며 경제적 독립도 준비했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내려놓고 비로소 주체적으로 인생을 선택한 이 결정. 만나. 드러난 비밀. 오랜 시간에 걸친 내적 갈등과 관계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 삶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일터에 적응하고 독립을 향해 자신감을 키우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민호의 표정이 요즘 부쩍 어두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무심코 일상 대화를 건네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하거나 전화 통화 후 조용히 방에 틀어박히곤 했다. 말을 걸면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때로는 일부러 나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나는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난히 잔뜩 풀이 죽어있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늦은 저녁,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라고 묻자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또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있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민호는 결국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 끝에 민호는 마침내 자신이 가진 모든 부담과 비밀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사업을 하다 큰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빚과 대출이 한꺼번에 불어났단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내가 장래를 위해 맡기고 있던 예금까지도 그에 모르게 손댔다는 사실이었다. 네가 믿고 나한테 맡긴 돈도 미안해, 그거 다 썼어. 아마 너 이 사실 알면 나 완전히 웃어지 못할 거야. 정말로 미안하다. 그토록 신뢰했던 남편이 내 돈을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을 꽉 쬐는 배신감과 허탈함, 그리고 어쩌면 오랜 시간 함께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한동안 침묵을 깨지 못했다. 민호는 자신의 무능함과 두려움, 그리고 나에게 실망을 안기기 싫었던 진심을 실토했다. 그의 눈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단지 나의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느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호의 고백 이후 나는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채무 총액,
그리고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시도했던 투자 실패의 흔적을 하나하나 맞닥뜨려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 가족은 곧장 충격과 분노로 달려왔다. 민호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대체 며느리가 돼서 남편은 어떻게 관리한 거냐며 책임을 전가했고 집안에는 순식간에 싸늘한 기류가 돌았다. 나는 불공정하고 원망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남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서 모든 책임이 내게 쏠렸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이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그의 곁을 나와 가족의 희생으로 다시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단호히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정제적 붕괴와 남편의 실망, 그리고 시댁과의 근본적 불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친 밤, 나는 도리어 완전히 홀가분해진 느낌마저 들었다. 위기와 직면하다. 민호의 경제적 비밀이 모두 드러난 뒤 나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내 명의의 예금까지 함부로 손을 댔다는 사실, 그리고 연이어 쏟아진 거짓말과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감이 컸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이 사태가 온 가족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댁 가족은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책임을 내게 돌렸다. 민호의 어머니는 소리 높여 말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는 집안의 큰일에 민감해야 한다며 내게 모진 말을 던졌다. 그들은 민호에겐 잠깐의 질책만 했을 뿐, 이내 네 사돈댁에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서 급하게 돈 좀 빌리라고 닥달했다. 민호 역시 아무런 해결책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혔고 모든 상황은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더욱 막막해졌다. 처음엔 남편의 손실을 감싸줄 수 있을지, 시댁 식구와 의논해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곧 모든 책임이 며느리인 나에게 향하는 현실에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잠깐 흔들리셨지만 이내 차분히 말씀하셨다. 며칠 후 시댁은 나를 앉혀놓고 다시금 설득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호는 문제 해결엔 나서지 않은 채 내게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님을 깨달았다. 점점 나는 더 이상 타협이나 연민을 기대지 않기로 다짐했다. 내 미래와 내 명예,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깨달았다. 감정은 복잡했다.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위해 많이 참고 애써왔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위기 국면에서 직면한 가족 모두의 얼굴, 각자 자신만의 이해관계와 두려움,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비난과 책임 전가 속에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을 택하고 싶었다. 친정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딸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단단한 지지도 받았다. 나는 짐을 모두 정리했다. 아무도 모르게 일찍이 계약해두었던 원룸으로 이사 중이었던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민호의 경제적 배신과 시댁의 무자비한 책임 전가,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캐리어를 채웠고 내가 여기서 흘린 눈물과 서러움까지 모두 가방 속에 담아냈다. 작은 원룸방 계약서, 새 직장의 명함,
나에 대한 자존감이었던 다이어리까지 챙기며 나는 아직도 믿기 힘든 결정을 실천에 옮겼다. 이삿날 새벽녘 조용히 집을 나서니 공기의 냄새도 낯설고 사방이 깊이 적막했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현관문을 닫으며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세우겠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해둔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구석구석에 내가 선택한 구조와 소박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비록 넓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이라는 충만함이 밀려왔다. 민호에게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두었고 메모 한 장에 내 마음을 담았다. 시댁 식구들은 곧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하고 처음에는 호소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라며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문 앞까지 오기도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으로 모든 결정을 나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새로운 일상은 각박했지만 동시에 신선했다. 퇴근한 뒤 혼자 요리하고 밥을 먹으며 누군가를 먼저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심적 여유가 생겼다. 처음엔 조용한 식탁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점차 내 삶만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싼 시선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은 요즘 지은 씨가 밝아졌다며 말을 건넸고 오랜 친구들도 내가 정차 본연의 자신감을 되찾고 있음을 응원해 주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과 슬픔이 앞섰으나 차차 우리 딸이 씩씩하게 잘 선택했다며 기쁜 눈물을 지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반드시 미덕은 아니다. 나는 진실이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이상적인 아내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삶을 다시 시작하다 고요한 새벽, 나는 작은 원룸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진정한 내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시간이었다.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인생은 살아가야 했다. 처음 독립의 길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집안일 하나하나, 은행 업무, 각종 서류 처리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의 결정이나 보호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하루하루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부터 작은 방 하나를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 늦은 밤 스스로 만든 차 한 잔에 위로받는 순간까지 모든 것에 의미를 새기며 살아갔다. 경제적으로도 처음에는 불안이 컸다.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며 철저히 예산을 관리하고 크고 작은 지출 계획을 손수 짰다. 한때 민호와의 사이에서 무너진 신뢰와 경제적 손실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쌓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자립심과 뿌듯함이 자라났다. 월말에 혼자 은행 창구에 앉아 성실하게 모은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면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묵직한 자부심이 마음을 채웠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내게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었다. 적응 초기엔 자기소개에서조차 목소리가 떨렸지만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관심사와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앞장서며 과거의 상처도 경력의 한 조각임을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남의 눈에 갇히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일하고 소통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주말이면 오랜 친구들을 만났다. 내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들과 카페에 앉아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혼자 영화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는 것도 선물처럼 다가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 홀로 외로운 저녁을 단단하게 보내는 요령, 그리고 어둡고 힘든 기억에 자학하기보다 오늘의 나에 집중하는 법을 조심스레 익혀나갔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했다. 예전엔 안부를 전하며 눈치만 보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전할 수 있었다. 부모님 역시 내 결정을 존중해주며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제야 우리 딸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미소로 나를 바라보셨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눈 사소한 담소, 느릿한 산책길 위의 대화마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민호 소식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부채를 갚기 위해 외국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고 시댁도 내 인생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마음 한켠엔 미련이나 아쉬움이 아닌 각자 몫의 인생에 대한 담담한 인정이 깃들었다. 언젠가는 그들 모두 각자의 세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만 남았다. 스스로 선택한 삶에는 크고 작은 외로움도 두려움도 수시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기장에 내 마음을 적거나 소박한 희망과 내일의 계획을 새겨 넣으며 다잡았다. 누구보다 날 위해 살아보자. 는 다짐을 날마다 되새겼다. 예전처럼 타인의 기준에 휘둘기보단 오늘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내가 다시 일어선 지금의 풍경은 거창하지 않다. 평범한 직장, 소박한 월세방, 가족과 친구와의 담백한 관계, 스스로를 격려하는 작은 습관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올지,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인생에 대한 기대와 주체적인 용기를 품고 조용한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되찾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내일이다. 성장의 교훈. 새로운 인생을 한 발 한 발 다시 시작하며 나는 비로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스며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처음엔 고통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서 그 기대와 시선에 맞추느라 내 본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이 많았다. 집안의 작은 규칙에 감정이 찢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들. 그 과정에서 나는 세상에 부드럽게 보답하는 것이 곧 성숙과 행복이라는 착각으로 자주 나 자신을 방치하곤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전체를 통틀어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남의 기대에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텅 비고 만다. 투명한 물컵 안의 물처럼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삶은 얼마나 불안정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인생의 고비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임을 깨달았다. 힘들 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희생만큼이나 내 욕구와 꿈을 존중하며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의 신념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진짜 어른의 길을 만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도 배웠다. 가족, 친구, 열린 관계 속에서 신뢰와 배려는 물론 중요하지만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것.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이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설 수 없다. 내 성장을 인정받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소통하는 법 또한 결혼과 이별의 경험 속에서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여성으로서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전에는 여자가 가지는 책임, 영예와 같은 무형의 족쇄들이 나를 올가매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와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부당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세상의 잣대나 관습보다
본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자. 내가 원하는 삶에 질문할 줄 아는 용기, 그 답을 위한 작더라도 간절한 실천.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으로 이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때론 또다시 멈춰선 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가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나만의 삶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일상 곳곳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우뚝 선 지금, 나는 지난날의 나를 다정하게 끌어안는다. 그 모든 눈물과 흔들림,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빛을 내는 한 사람으로 내 걸음에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성장,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잊지 않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